어우, 박사님 그 원고를 그렇게 다 쓰셨네요. 네. 결론은 세종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청문회 같은 저자와의 대답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참 이 책에서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5권의 책을 내셨는데 참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그 교직자로 살면서 한마디로 이제 선생님이 되셨는데 선생님이 된다고 하면 또 우리 철밥통이라고 하죠. 일명 공무원회가 철밥통인데 그 철밥통인 교직자를 놔두고 교문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바로 한 30여 년 동안 중등교 교사로 하시면서 나오셨는데 혹시 그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 네. 남들이 철밥통이라고 하는 자리를 많이 고민하다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가 학부모가 학교를, 학생들이 선생님을 불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 선생님들의 몫이기도 했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기능인으로 남아서 월급날 17일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이 정도 월급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채택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금 무모하지만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게 됐다고 하면 정말 어떤 큰 각오가 있었을 텐데요. 네, 두 번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서전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공교육 시스템 부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현재 박사님께서 그 문제가 있다고 되는 것들이 공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네, 공교육 시스템의 문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경쟁의 원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사교육한테 밀리고 사회와 학부모로부터 불신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됐죠. 저를 포함한 교사들의 공교육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나름대로 하지만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해서 공교육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 나름대로 그 대안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학교는 일반 회사하고는 좀 다른 그런 기능이긴 하지만 학교도 역시 경쟁을 통해서 학생들도 경쟁하듯이 교사들도 경쟁을 통해서 교원의 질관리, 교육관리의 질관리 그런 다른 시스템에 대한 질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공교육이 사교육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를 비전을 끌어가는 그런 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그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근본적인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교육을 걱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이게 조금 민감한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은 이렇게 주위에서 자꾸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요. 이러한 질문은 바로 이 진행자가 후보와의 그런 어떤 상관없이 제가 궁금해서 후보자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바로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되는데 이 즈음에서 이것을 집필하게 된 동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민감한 질문이네요.
하지만 저는 지금 아끼는 구절이 있는데 미래는 꿈꾸고 준비한 자일 것이다 라는 말을 늘 제 자신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교직 생활이나 제 삶의 편린들을 늘 일기 형식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고 글 쓰는 재주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늘 컬럼이나 어떤 다른 기관 매체에 내곤하는 그런 습관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렇게 해오던 차 적절한 시기가 돼서 준비를 한 것을 지금 자연스럽게 출판기념일을 하는 것이고요. 책 절고지만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저의 뼛속 깊이 아픔과 즐거움과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속전속결로 쓸 수 없는 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에 대한 기교는 없지만 진정성만큼은 꾸준히 제 필요성과 준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요즘 코로나19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이 굉장히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또 학력의 아이들이 또 저하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힘들고 또 학부모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또 학생 자체들도 이 대면 수업은 해야 좀 더 학력이 신장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혹시 우리 박사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를 극복하려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지 그것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힌 지가 벌써 2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자 한 사람으로서 교육 현장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대면 수업할 때보다 분명히 질적으로 떨어지는 수업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착안하고 또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고민하던 차에 우리가 사는 세종교육청만큼은 세종교육에 걸맞는 비대면 교육을 대비하는 좀 더 체계화적인 교육방송국을 좀 한번 개설해서 개국하면 어떨까? 그래서 정형화된 선생님들 양성해서 나름대로 현장에 수고하신 선생님들한테 녹아드는 말씀입니다만은 아무래도 비체계적이잖아요. 그것을 세종시 세종교육청 세종교육방송을 개설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앞으로 이 비대면 수업이 지속적으로 될 것 같은 왠지 그런 안타까운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꾸준히 고민해 왔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면 이런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 대면 방송의 어떤 그 제한적인 학력 신장에 대한 그런 저하들이 많이 생겼는데 바로 세종의 교육방송이라는 것이 생겨서 체계적으로 조금 더 갖춰서 아이들에게 해준다면 그 학력 신장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5번째 질문입니다. 박사님께서는 교육 철학이란 무엇이고 교육 철학이 있으시다면 그럼 교육이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에서 제 캐치프레이즈를 부셨지만 제 캐치프레이즈는 사람을 바꾸는 교육, 그 교육을 바꾸는 사람, 송명석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노래처럼 부르고요. 어떤 아이도 뒤처지게 하지 마라. No child left behind. 미국 백악관에 게시된 문맹 캐치율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저는 사랑합니다. 아우나운 말에도 소중하지만 헤매고 있는 한 마리의 양도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고 서로 경쟁에서 이기는 교육, 참 현실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긴 하지만 남을 짓밟고 이기는 교육보다는 나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극기인을 좀 키워내는 것이 우리 교육의 첫 번째 목표고, 살면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더불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좀 눈치와 가치를 좀 살필 수 있는 아이, 다시 말해서 유연한 사고로 세상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론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더 쉽게 얘기해서 나를 이기고 더불어 함께 살고 유연한 융통성 있는 인간을 키우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학에 인간의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는 이런 천편일률적인 학문적인 정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나를 이기는 극기인이라든가 상생인이라든가 융통성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모두 21세기 앞으로 우리가 이 위기 대한민국 플러스 세계 글로벌 빌리지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인간을 우리 대한민국부터 또 작게는 세종교육에서 만들어내지 않을까,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끈기가 있고 또 상생할 수 있고 또 융통성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을 만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와 또 같은 질문이 연계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학력 신장이 되려고 하면 어떤 학력을 신장시키려면 좋은 해법이 있을까요? 그거 한 번만 더. 학력 신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족자는 제가 오늘 세종교육을 디자인해가 제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압축 요약해서 세종교육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행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크게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적으로는 교사 방법의 변화이고 외적으로는 거점학교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쓰고 싶은데 사교육이나 공교육이나 교수님들까지 그 훌륭한 분들을 공채해서 그분들에게 방과 후와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서 각 동별로 중심학교, 거점학교에서 강남의 1타 강사 이상의 수준 되는 선생님들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그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 학생들에게도 무한 기회를 주어서, 물론 학생들도 거기에 경쟁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평준화와 우리가 수월성에 미진한 이런 세종교육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요. 교실 내에서는 평준화를 갑자기 없앨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사 방법 측면에서 학년을 좀 없애는 그런 개념의 무학년제 또는 학점 이수제,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잘 좀 구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용어 쓰기가 좀 적절하지 않지만 유급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수준이 안 되면 무조건 잘라버리는 그런 유급제가 아니라 제2수 내지는 그 연수랄지 어떤 과제 프로젝트를 줘서 그걸 수행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기초학력을 좀 제대로 관리를 한 후에 올려보내는 그 유급제도 유연하게 좀 저항이 심한 용어인 줄 알지만 그런 것도 좀 도입을 해서 내적으로 교실혁명, 학교의 혁명 그거를 한다면 외적으로는 사교육에 등하는 그 이상의 사교육과 공교육의 어떤 그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거점학교를 통해서 각 동별로 그것을 활용하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애매모호한 그런 학력 저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안으로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대안입니다. 네, 그럼 7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폭력 문제가 많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학교 폭력 문제가 매우 위험한 상태,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떠한 해법이라든지 네. 학교 폭력이 사실 복잡한 변인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를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가정환경, 가정교육에서 나오는 문제가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좀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좀 의식이 좀 변화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교육청에서는 부모교육을 좀 연수를 좀 의무화해서 학점 이수처처럼 이수를 해야만이 3년 동안 졸업할 수 있는 부모의 자격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조금은 여러 가지 문제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부모님들의 의식의 변화, 학교를 바라보는, 학생을 바라보고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일사불란하게 교육을 좀 통해서 하면은 그런 문제를 대안을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있듯이 학교 사회복지사를 개설해서 예산이 좀 문제가 되지만 방과 후에 또는 주말 내지는 방학 때 부모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간에 학생들이 그 비행이나 교통력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즉시 출동해서 달려올 수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방과 내에는 학교 상담사가 계시지만 방과 후나 그 사각지대 시간에는 보험에서 부르면 우리가 사고 나면 각 거점 카센터에 달려오듯이 그런 분들을 좀 모집해서 양성하고 교육시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 입장으로서 이런 시스템들이 되었다면 얼마나 좀 더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8번째 요 저서에 보면 가족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의 가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동생이 또 골수 이식을 했었고 또 아픈 또 여동생이 있었고 또 그리고 어머니까지도 이렇게 저서에 나와 있는데 가족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가슴 아픈 질문을 받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제가 원래 6남매입니다. 6남매 장남인데 살면서 참 행복하게 큰 돈은 없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다 나름대로 유복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 우리가 삶과 죽음은 리듬을 탄다라고 평화와 전쟁은 우리가 한 꼭지이듯이 삶과 죽음도 저는 한 꼭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과 불행도 역시 한 꼭지라는 그 지점이 약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랑하는 동생은 둘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요. 특히 남동생 막내는 40대던에 어느 날 갑자기 삼성의 유명한 연구원이었는데 골수암이 진단받아서 제가 DNA가 저만 맞는다고 해서 6남매 중에 제가 마루타가 돼서 제 골수를 이식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불행하게도 2년 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머니는 뭐 연로하시니까 뇌출혈로 쓰러져서 힘에다가 지금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 자기 식사를 챙기실 만큼은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저런 아픔 어느 시간이나 다 있는 거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단기간에 일어난 그 행복과 불행이 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먼저 간 동생들에게 갚아야 할 길은 아무것도 없고 제가 그들의 슬픔을 딛고 오늘날 이 순간 이 자리까지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온 길이고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호를 받고 제 최선을 다한 결과가 희망의 증거가 돼서 그들에게 슬픔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것으로 늘 기도하고 그 아픔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울컥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책에 보니까 우리 박사님께서는 홍씨만 보면 그 자리에서 머뭇머뭇할 정도로 홍씨를 굉장히 어머님이 좋아하셨는데 그런 글을 읽으면서 우리 박사님도 지금까지 무수하게 애써 오셨는데 이 마음 한켠에는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희생 정신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우리 출판 기념회 마지막 저자와의 대담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요즘 코로나 정도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 모이는 여러 가지 상황, 또 오늘 일요일 얼마나 많은 애경사, 많은 스케줄이 있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인스파이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제 앞에 지금 의연하고 당당하고 따뜻하게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마음 간직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이 저한테 밀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만큼 그 이상으로 제가 힘을 받아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함께 모든 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이 벅차고 아름다운 이 시간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마음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잘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